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금 돋보기의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세법 속 상속주택이라는 주제로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와 그 속에 있는 상속주택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요, 과세 대상이 토지하고 주택입니다. 일반 상업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토지하고 주택인데, 토지 중에서 재산세가 별도 합산되는 토지와 종합 합산되는 토지, 이 두 가지 토지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입니다. 이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합산과세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재산을 한 개 단위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총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재산세를 합친 금액과 똑같은 재산세를 내거든요. 근데 이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세금을 더 부담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봐서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과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 이상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데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6억 원 넘는 경우, 그 다음에 별도 합산 토지 같으면 공시가격 80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종합 합산 토지 같은 경우는 5억 원 이상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재산세와 똑같이 6월 1일 날 그 해당 과세 대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부부별로 합산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인별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인별과세가 원칙인데요. 그래서 세율 또는 주택수 판단도 모두 개인별로 합니다. 그런데 1주택자에 한해서 요 6억 원 이상에 대해서 과세하는 부분을 추가로 공제를 더 해줘서 3억 원을 추가로 더 해줘서 9억 원까지 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1주택자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만 세대 단위로 주택수를 판단한다. 이것이 종합부동산세의 특징이고요.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의 합계가 만약에 15억 원이다. 그러면 6억 원을 공제를 하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이라면 9억 원을 공제를 합니다. 이거는 일반 종합부동산세와 3주택 이상, 그리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 과세하는 경우가 같습니다. 15억 원일 때 6억 원 공제. 단 여기는 1세대 1주택이 없으니까 9억 원이 공제될 일은 없겠죠.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데요. 20년도에는 90%, 그리고 21년도에는 95%, 22년 이후에는 100%, 매년 이렇게 5%씩 올려서 이 공시가격의 전체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고 있고요. 세율은 일반과 이렇게 중과세라 그럴까요? 중과세 세율이 다릅니다. 보시면 구간별로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데요. 3억 원 이하가 0.5%면 중과세 때는 0.6%, 그리고 최고가 2.7%인데 여기는 3.2%. 일반 세율과 중과세율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율을 곱해가지고 나온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 아까 앞에 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누진과세 측면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미 과세된 재산세 부분을
중복과세 되는 부분을 제거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계산식은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생략을 했는데요. 어쨌든 빼주는 부분이 있다. 빼주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1주택자라면 장기 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해줍니다. 장기 보유 공제는 5년간 보유했을 경우에 20%, 10년은 40%, 15년은 50%. 고령자 공제는 소유자가 60세 이상이면 10%, 65세 이상이면 20%, 70세 이상이면 30%. 그러면 70세 이상인 자가 15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8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제의 최대 한도는 70%만 공제를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전년도 종부세 대비해서 150%를 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중과세인 경우라도 300%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세부담 상한을 정하고 있고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이라면 세부담 상한은 200%입니다. 이 세부담 상한은 조금 잘못 이해하시면 전년도 내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서 150%를 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로 계산될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전년도에도 그대로 있었다면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액 기준으로 150%를 하면 사실 세부담 상한에 걸리는 일은 잘 없습니다. 예, 제가 여러 번 계산해 본 결과로 세부담 300%나 이렇게 해서 세부담 상한에 걸려서 세금을 좀 적게 내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산출된 세액에서 20%를 농특세를 추가를 해서 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재산세는 공제해주고 농어촌 특별세는 더하죠. 보유한 재산의 규모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공제하는 재산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을 하실 때는 여기 세율을 곱하는 데까지만 해서 판단을 하셔도 크게 차이가 없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1주택자라면 요 공제 퍼센티지가 크니까 1주택자들은 공제까지 감안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올해 2020년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고요. 내년에는 개정이 될 예정이죠. 개정되는 부분만 살펴보면 세율이 올라갑니다. 일반 세율은 0.1%에서 많으면 0.3% 크게 상승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과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 세율은 거의 두 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내년에는 두 배로 뛴다 하는 얘기가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렇게 세율을 올린 만큼 좀 낮춰주는 장치도 도입을 했는데 여기서 고령자 공제를 10%에서 20%, 30%에서 40% 각각 10%포인트씩 올려줬습니다. 물론 중과세 되는 사람들은 해당이 없겠고 1주택자만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올려줬으면 최고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90%까지 나오는데 공제를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고 공제율은 8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이 중과세일 때는 300%였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2주택자는 200%였죠. 이걸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이 중과세라면 300% 이렇게 세부담 상한도 올렸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실제 세액을 계산해 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6억을 공제할 것이냐, 9억을 공제할 것이냐 해서 1세대 1주택자라면 9억 공제가 되는데요. 1세대 1주택자라는 것이 다른 양도소득세나 다른 세법에 나오는 1세대 1주택자와 조금은 다릅니다. 읽어볼게요.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무슨 말인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주택이 하나 있는데 한 경우는 단독 명의로 보유하고 있고 한 경우는 이렇게 반 나누어서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 라고 하면 이 경우는 재산세가 한 사람한테만 나오겠죠. 이 경우는 재산세가 두 사람한테, 물론 똑같은 금액이 집은 같으니까 같은 금액이 두 사람한테 쪼개져서 반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 두 사람이죠. 그래서 한 사람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9억 공제는 이 경우만 9억 공제를 해주고 이 경우는 각각 6억씩 공제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억 공제 받는 것보다 12억 공제 받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쪼개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세율이 내년부터는 확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공동명의로 공제는 많이 받을지 몰라도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불리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각자 처한 상황과 보유주택의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선택은 계산을 해보고 하셔야 될 거고요. 여기서 세대는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세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그리고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여기서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포함이고요.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동거봉양으로 합가했다라고 하면 부모 세대와 그 자녀 세대를 10년간 각각 별도 세대로 봐줍니다. 그리고 혼인 합가인 경우에도 5년간 각각 별도 세대로 봅니다. 주택 수는 세대 단위로 센다고 했는데 그 세대원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소수 지분자를 하더라도 10분의 1 정도 소유했다라고 하더라도 주택 수에 다 포함시킨다. 그리고 상속주택,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상속주택도 양도소득세나 이런 데 가면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빼주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정부세에서는 상속주택도 다 주택수에 다 포함시킨다. 농어촌 주택도 마찬가지다. 시골에 있는 농어촌 주택이라 하더라도 다 들어간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주택의 부수 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보통은 주택의 건물을 소유한 사람을 주택을 소유했다 하고 토지만 소유한 사람들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세법의 태도인데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걸로 계산한다.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기본적으로 그 다가구 주택 동 하나를 1주택으로 보는데요. 다가구 주택을 혹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임대사업자로서 합산배제를 받겠다 라고 하면 그 합산배제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신고할 때 그 1층에 몇 호 이거를 각각 따로따로 등록을 하거든요. 그렇게 등록을 따로 했다면 그 따로 한 것을 1구라고 합니다. 1구를 한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뭡니까? 1층에 두 개가 있다 그러면 2주택, 2층에 두 개가 있다면 또 2주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가구 주택 수를 셀 때는 좀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
그 다음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나 문화재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위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했다면 이렇게 여러 주택이 됐다 하더라도 다 제외될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더 불리한 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문화재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근데 다 제외를 했더니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다 제외를 했더니 나머지 주택이 하나가 있다. 그 하나가 있는데 그럼 1주택이니까 9억 공제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때만 9억 공제를 한다. 즉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뭐 10개가 있고 나머지 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 주택은 내가 등록만 안 했을 뿐이지 임대 주고 있고 나는 딴 데서 또 오히려 새를 살고 있다. 그러면 나는 1주택자이긴 하지만 9억 공제는 못 받는다. 9억 공제를 받고 싶으면 그 1주택에 거주를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 토지만 소유한 경우, 아까 부수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내가 1주택 보유하고 있고 부수 토지도 하나 보유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주택 2개로 보지 않고 그때의 경우에는 한 주택으로 봐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사례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각각 6억 공제, 각각 6억 공제, 1주택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재산세가 두 사람한테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배우자는 부수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 아까 앞에 좀 전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부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1주택으로 봐서 9억 공제를 한다 라고 했는데 소유자가 다르죠. 본인과 배우자. 그럴 경우에는 각각 6억 공제. 그래서 밑에 보시면 본인이 1주택 소유를 하고 있고 그 본인이 부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즉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만 1주택으로 봐서 9억 공제를.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있고 나머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본인이 거주하고 있다 라고 하면 9억 공제. 나머지 1주택에 비거주하고 있다 하면 6억 공제. 이해하셨죠? 이제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은 6억 공제를 할 거냐 9억 공제를 할 거냐 할 때도 주택수를 세봐야 되지만 아까 일반 세율을 적용할 거냐 중과 세율을 적용할 거냐 할 때도 주택수에 따라서 세율 적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럴 때 주택수 판단은 어떻게 할 거냐. 앞에 9억 공제를 할 거냐 6억 공제를 할 거냐를 따질 때는 주택수를 세대 단위로 센다고 했죠. 이때는 세율 적용할 때는 인별로 주택수를 셉니다. 인별로 셉니다. 그리고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주택수에서 또 빼주고요. 공동 소유한 주택도 각각 소유한 걸로 봅니다. 각각. 여기까지는 똑같죠? 공동상속주택. 앞에서 6억 공제냐 9억 공제냐 할 때는 상속주택은 뭐 예외 없이 사정 봐주지 않고 다 주택수에 포함시켰지만 세율 적용할 때만 보시면 지분율이 공동상속 받았는데 20% 이하 좀 작죠. 그리고 내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라면 그런 공동상속주택이라면 주택수 계산에서 빼준다. 주택수 계산에서만 빼주지 공시가격은 합해서 다 합해서 과세를 한다. 주택수에서 빼줬으면 공시가격도 빼주면 참 좋을 텐데 공시가격은 합해서 과세하는데 포함시킨다. 상속 등기가 안 된 경우 상속을 받긴 받았는데 즉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셨는데 상속인들이 등기를 차일 피일 미루고 있다가 6월 1일 과세기준일이 넘어가 버린 경우, 그러면 누가 종부세를 낼 것이냐 했을 때 대표 상속인, 주대 상속인이 납세 의무자가 돼서 그 상속주택 전체에 대한 종부세를 혼자서 다 낸다. 그럼 주된 상속자는 누구냐?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인. 배우자가 계신 분이 먼저 돌아가셨다. 그러면 배우자 남아 계실 거고 자녀들 남아 있으면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속 등기를 안 하는 경우에는 상속 지분이 배우자가 가장 높죠. 그래서 배우자가 당연히 될 텐데, 배우자께서 돌아가신 상황에서 두 번째로 뒤따라 돌아가시게 되면, 배우자 없이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만 남죠. 자녀들만 남아서 자녀들의 지분은 다 똑같습니다. 1대 1대 1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된 상속자냐? 그러면 연장자, 제일 큰오빠, 큰형 뭐 그런 분이, 큰 누나, 제일 연장자가 주된 상속자가 됩니다. 그 주된 상속자는 상속주택 전체에 대해서 혼자서 다 과세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남겨주고 가셨는데,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을 채워야 나중에 추징당하지 않거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완성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데요. 이 임대 의무 기간을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임대한 기간과 상속받은 상속인이 임대한 기간을 합해서 의무 기간은 판단을 한다. 그 다음에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이어서 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장기 보유 공제는 그러면 피상속인 거를 다 합해서, 보유 기간을 합해서 적용해 주느냐? 적용해 줍니다. 적용해 주는데 상속인 중에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만 앞에 보유 기간을 합해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녀가 상속받거나 하면 자녀는 상속 개시일 이후 보유 기간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여러 가지 세법 개정 또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범위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과연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 보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17년 8.2 대책이 나오면서 18년 3월 31일까지 그 이전에 등록을 한다면 합산 배제를 해주겠다.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주겠다 했는데, 그때는 임대 등록할 때 장기 구분 없이 등록하기만 하면 되고 5년 이상 계속 임대를 하기만 했다면 공시가격, 그리고 임대 개시 당시 공시가격이 6억 이하, 임대료 증가를 5% 이하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뒤늦게 추가되긴 한 건데요. 어쨌든 5% 이하는 지키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했다면. 그런데 유명한 9.13 대책이 나오면서 18년 9.13 이전에 등록한 경우에만 합산 배제를 해주겠다. 그때는 장기 일반으로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8년 3월 31일 이후 4월 1일부터는 단기는 인정이 안 됐습니다. 단기는 인정이 안 됐고 장기만 인정이 됐죠. 그래서 공시가격 6억 이하, 임대료 증가 5% 이하, 이건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그러다가 9.13 조치가 발표되면서 9.13 이후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임대 등록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비조정 지역에 있는 장기 일반만 합산 배제를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9.13 이전부터 쭉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등록하려고 하다가 기회를 놓쳤을 뿐, 갑자기 이런 조치를 하니까 내가 억울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9.13 이후 등록을 하더라도 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등록이 합산 배제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9.13 이전에 이미 취득을 하고 있었거나 취득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은 경우, 또는 비조정 지역 때 취득했거나 이미 취득하려고 계약한 경우에는 9.13 이후에 등록했다 하더라도 합산 배제가 됩니다. 그거는 이번에 20년 7월 10일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7월 10일 대책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등록하는 경우는 이제는 비조정에 있는 장기 일반을 8년짜리가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10년으로. 8년짜리가 10년으로 바뀌었고, 아파트를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아파트는 더 이상 장기 임대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갖고 있으신 분, 비조정 지역에 아무리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임대 등록을 할 수가 없다 보니 당연히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가 없죠.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등록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 아파트가 아닌 것으로서 18년 9.13 이전 똑같죠. 취득했거나 계약을 맺은 경우, 그리고 비조정 때 취득했거나 계약한 경우에는 아파트가 아닌 경우로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임대 등록을 하면 합산 배제 해준다. 그럴 때도 공시가격은 6억 이하여야 되고 앞으로 임대료 증가는 5%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합산 배제 임대주택 대상이 축소가 되고 있죠.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쭉 임대한 기간을 다 계산하면 되는데요. 혹시 임차인이 퇴거를 했는데 다음 임차인을 받지 못해서 공실인 기간이, 다음 임차인 입주일까지 공실인 기간이 2년까지는 내가 계속 임대한 거로 본다. 앞에 합산 배제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은 8년 계속 임대 또는 10년 계속 임대, 계속 임대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근데 2년이 비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임대한 걸로 본다. 다른 양도세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오는 공실 기간보다 훨씬 깁니다. 다른 세법에서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각각 경우마다 다르게 정해놓고 있지만 2년까지 되진 않죠. 종합부동산세만 2년.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멸실돼서 다음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근데 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파트가 되겠죠. 요즘은 재개발, 재건축하면 다 아파트를 지으니까. 그러면 멸실 전 임대기간과 멸실 후 임대기간을 합한다. 단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 임대를 하지 못하면 안 합해준다. 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임대를 해야 합해준다는 얘기인데,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면 아파트는 임대 등록을 못하기 때문에 합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이미 이렇게 재개발이 끝나서 아파트로서 임대를 하고 계신 분들만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포함이 됐는데요. 이것도 사실상
사문화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도 대부분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니까요. 그리고 임대료 증액 요건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해당 연도와 그 다음 연도, 2개 연도치만 합산 배제에서 제외한다. 즉 합산한다. 한번 임대료 증액 요건을 위반하면 계속 쭉 그냥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2개 연도치만 합산 배제에서 제외한다. 다음에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씨는 당연히 경감세액을 추징하고 그 이전에 안 냈었던 거 추징하고 안 낸 거에 대한 이자 상당액도 같이 추징한다. 그런데 자진말소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임차인 동의를 얻으면 임대의무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과태료 없이 말소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자진말소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진말소하거나 아니면 임대의무기간이 끝나서 자동말소가 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자동말소가 된 경우는 임대의무기간 준수한 거 아니냐?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임대의무기간과 자동말소기간이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계속 임대를 했지만 실제로 임대한 기간이 8년이나 5년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동 말소된 경우에는 항상 똑같을 것 같은데 좀 달라지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는다. 이때 임차인 동의를 얻어서 자진 말소하는 경우에 다른 세법에 보면 임대 의무 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지나서 자진 말소를 해야 혜택을 유지해 준다 또는 혜택을 준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의 추징은 그 2분의 1 이상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날 것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예를 들면 임대 등록한 지 1년 만에 1년만 합산 배제 받고 종부세 합산 배제 받고 말소하고 내가 자진 말소하고 임대를 등록을 말소했다 하더라도 앞에 기간을 추징하지 않는다는 거죠. 50% 2분의 1 지나는 기간을 지날 것에 대한 요건이 없다. 합산배제 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이미 등록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6월 말일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됩니다. 9월 말일까지. 근데 9월 말일까지 못하고 대략 11월 중순, 11월 15일 전후로 해서 종부세가 고지가 되는데 그 고지서를 딱 받아보니까 아차, 내가 합산배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까먹었구나 라고 하면 납부기한이 12월 15일이거든요. 납부기한 전까지 그 고지서를 들고 가서 합산배제 신고를 못했으니 합산배제 신고를 하겠다. 고지서를 다시 재발행해 달라 라고 하면 발행해 줍니다. 그래서 사후 신고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일 현재 아직 내가 임대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임대 등록을 하고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이 과세 기준일 현재 이미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만 임차인이 있고 임대를 놓고 있었는데 내가 임대 등록만 안 했다라고 하면 뒤늦게라도 임대 등록을 하고 그리고 세무서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합산배제 신고일 전까지 등록을 하고 합산배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6월 1일 전에 임대 등록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합산배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합산배제 신고를 하고 나면 별도 변경사항이 없다면 다음 연도에는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부세 계산을 한번 간단하게 사례로 해보겠습니다. 공동상속받은 주택, 남편이 공동상속받은 주택이 하나 있는데 남편의 지분이 20%, 그 다음에 이게 공시가격이 10억 원, 이 주택 전체의 공시가격이 10억 원. 그러니까 남편 지분은 2억 원 되죠. 2억 원. 그리고 이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주택 A가 남편 명의, 공시가격 10억 원, 이 집에서는 거주하고 있고 조정 대상 지역. 그 다음에 부인 명의로도 하나 있고, 그것도 역시 공시가격 10억 원, 임대주고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여기 2억 원 있죠? 2억 원하고 여기 10억 원. 그래서 12억 원이 공시가격이고요. 아내는 10억 원. 자, 이제 공제를 해야 되는데 6억을 공제할 거냐, 9억을 공제할 거냐. 이건 세대 기준으로 주택수를 센다고 했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이라 하더라도 상속주택이라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죠. 소수지분이라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1주택, 1주택, 1주택. 이 세대에는 주택이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주택자이기 때문에 6억 공제. 이 공제는 세대 단위로 센다고 한 거죠. 똑같이, 같은 세대니까 똑같이 3주택이죠. 그러면 12억에서 6억을 빼면, 과세 표준이, 6억을 뺀 거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올해는 90%, 이걸 곱하면 6억에서 90% 곱하면 5억 4천이죠. 5억 4천이 과세 표준이 되고요. 아내는 10억에서 6억을 빼니까 4억이 되는데 90%를 곱하니까 3억 6천이 되죠. 세율은 올해 앞에 있었으니까 찾아보시면 0.7%입니다. 3억부터 6억 사이. 3억부터 6억 사이는 0.7%고, 누진공제 60만 원을 공제를 하면 318만 원이 나오는데요. 이 0.7%는 1주택자, 왼쪽에 있던 세율표 왼쪽에 있던 일반 세율입니다. 왜 일반 세율이냐면 남편 명의로는 여기 주택 하나, 여기 주택 하나, 2개가 있죠. 세율 적용할 때는 20% 이하,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상속주택은,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주는 거죠. 그래서 빼고 1주택자로서 세율을, 1주택자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318만 원이고, 공제할 재산세 납부한 부분을 공제하고, 세부담 상한도 적용하고,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거쳐서 하는데,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세금에 20% 농특세를 부과한다고 했죠. 이 2개가 빼는 이 금액과 더하는 이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318만 원이라고 기억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인은 3억 6천에서 0.7%. 부인도 1주택자죠. 부인은 1주택자. 명확합니다. 1주택자. 그래서 1주택자 세율 곱하면 192만 원. 이러던 것이 내년이 되면 위에는 똑같고요.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5% 올라가죠. 거기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 올라가고 세율도 내년에 개정되는 세율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1주택자라 하더라도 396만 원, 아내는 244만 원. 둘이 합치면 얼마인가요? 여기가 510만 원인가요? 510만 원. 이분은 740만 원인가요? 740만 원. 세율 개정과 공정시장 가격 비율로만 해도 벌써 230만 원이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주택 A와 B를 단독 명의가 아닌 공동 명의로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공시가격은 똑같죠? 여기가 남편 2억 원, 남편 5억 원, 아내 5억 원, 남편 5억 원, 아내 5억 원이니까 남편은 12억 원, 아내는 5억 원 더하기 5억 원, 10억 원 똑같습니다. 그 앞에 단독 명의로 했을 때와 결과는 같은데 세금까지 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6억 공제, 3주택자 6억 공제 똑같고요. 공정시장 가격비율 90%에서 5억 4천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이제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남편은 이제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됩니다. 공동상속주택 지분 20% 이하고 공시가격 3억 이하짜리는 주택수에서 뺀다 그랬죠. 세율 계산할 때 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A주택, B주택 소수 그 지분으로 갖고 있는 주택도 주택수에 다 포함하니까 한 주택, 두 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정지역의 두 주택자는 중과세율표를 적용하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396만 원. 이러던 것이 내년에는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올라가고 세율이 엄청 많이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792만 원. 아내도 역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율을 적용하니까 234만 원. 내년에는 95%로 올라가고 세율도 올라가서 488만 원. 20년도에는 세금이 합해서 630만 원이었던 것이 21년도에는 1280만 원. 네, 거의 2배도 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항상 좋으냐. 과거에 공동명의는 630만 원이었고 단독명의는 510만 원이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게 큰 보유세 부담 차이가 나지 않았었죠. 그래서 나중에 양도할 때나 혹시 임대소득세 신고할 때나 이럴 때 유리했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는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많이 선택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단독명의로 하면 740만 원 낼 것이 공동명의로 하면 1280만 원을 내게 되니까 그 차이가 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12억 원, 10억 원의 공시가격을 가진 부부지만 합쳐서 22억 원이지만 지금 시중에는 훨씬 더 많은 공시가격이 더 높은 그런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차이 금액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어떤 명의로 누구 명의로 어떤 주택을 보유할 건지에 따라서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런 시대로 내년부터 펼쳐지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속에 있는 상속주택 얘기들을 조금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여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이메일로 메일을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세금 돋보기의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